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대의 표적을 읽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시대의 표적을 읽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역사 시각을 세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역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human affairs, 사람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이 한 일들, 이게 과거 역사고요. 오늘 현재 사람이 하는 일들, 이게 현재 역사입니다. 미래에도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겠지요. 그건 미래 역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일들, 이 일들이 도대체 어떤 뜻을 품고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름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각자 자기의 어떤 역사를 바라보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해석을 하죠. 그 일은 그런 의미가 있고 이 일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대의 표적을 읽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즉 하나님의 하늘 윤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하늘 윤리를 기준점으로 두고 그 역사를 바라보라, 그것으로 읽어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알아야 하겠지요. 그 작게는 뭐 한국 사회, 크게는 지구촌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 그 모든 그 지구촌 사회가 이제 뭐 다 어떤 관계로 연결이 되줘서 말이에요. 다른 국가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전혀 무관하다,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강대국들이 벌이는 일들은 한국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좀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또 관심을 가지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그런 그 벌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즉 하늘의 윤리를 가지고 그 일들, 역사를 읽어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제각기 양들처럼 말이죠. 제각기 자기 길로 가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지 않아야 함을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고의 말씀도 하시고 또 경고의 그 말씀에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그 내용으로 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더불어서 돌이키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더불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그 은혜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이게 심판 따로 은혜 따로, 심판 따로 구원 따로가 아니다. 이게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구체적으로는 내 죄가 심판당해야 내가 정결하게 되는 거죠.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금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완전하게 되어지는 거니,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이 끄집어내어져서 불살라져야 되는 거죠. 그런 아주 처절한 심판이 있어야 내게 구원의 하늘빛이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일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의 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대 표적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실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작은 자교회에서는, 우리 비밀의 제에서는 이런 말씀을 늘 해왔는데, 따로 말이죠, 이 시대의 표적을 읽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앞으로 그 오늘 말고도 한 서너 개 더 이어서 말씀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말이죠. 그 종북 프레임을 좀 읽어 보시자고요. 도대체 그 독재자들은 왜 종북 프레임을 그렇게 자꾸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들을 가둬놓으려고 할까? 지금 윤석열도 그 우리가 이루어 놓은 어떤 자유를 파괴하고 말이죠. 독재를 시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죠. 윤석열이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 그 망나니가 그 칼춤을 추듯 막 칼춤을 춰대는데 여전히 무하나 제대로 그 쓸지 못하더라. 사람을 엄청 괴롭히고 있기는 하나 그 자유를 쉽게 훼손시키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뭐 방통위장, 그러니까 뭐 방통위를 장악을 해서 그 언론을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말이죠. 이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하는 거죠. 뭐 아무튼 뭐 그러고 있는데 먼저 한번 그 윤석열이가 독재를 하려고 모진 애를 쓰는 자니까 그 만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최근 거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이념 논쟁. 이념이 민생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민생 이것도 이념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그 민생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이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개돼지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 족할 존재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념은 반드시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홍범도 장군 육사에서 말이죠. 그 흉상을 철거하고 말이에요. 뭐 이런 이게 그 흉상 철거가 단순히 흉상 철거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역사를 쓰겠다는 거죠. 새롭게 즉 역사 해석을 달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이 그 항일 무장 투쟁을 벌인 거 이 역사보다 훨씬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해야 될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는 빨갱이였다. 공산주의자였다. 이거죠. 종북 프레임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 보니까 전 세계 어디든 말이죠. 그 불신앙을 보이는 자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권력을 탐하거나 부를 줬거나 뭐 하여튼 어떤 거든지 이게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권력을 줬거나 뭐 명예를 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보면 그 뒤에 일부나 아니면 상당 부분 그 돈을 주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돼서 그 마누라 가족 제가 옛날에 김건희를 줄리라고 했더니 댓글이 달렸었죠. 증거도 없으면서 그런 말을 한다. 증거가 제가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내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그 보통의 사람들은 그 정치 패널이라든가 정치인들의 수사에 놀아나서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 못해요. 그래도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외국 언론에서도 창녀라고 말을 했거든요. 유력 언론에서도 여러 언론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창녀 김건희가 자기가 그 기자한테 털어놓은 대로 자기는 출세를 위해서 검사들하고 그렇게 놀았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윤석열이를 잡은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달라 한 짓이 그거예요. 양평고속도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통한 그 어떤 돈벌이를 좀 해보려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랬죠. 아무튼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중동에 가가지고 중동의 핵심 국가 세 나라 중에 하나, 사우디, 이란, 이라크, 이 세 나라 중에 하나, 이란은 적이라고 하고 왔어요. 그리고 또 뭐 요번에 사우디 갔다 와서 뭐 어마어마한 뭐 수십조에 달하는 뭐뭐를 계약을 체결하고 왔다, 수주해 왔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명박 때도 뭐 지금 엄청 말이 많았는데 하나도 처벌받지 않았죠. 정치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서 그냥 덮고 넘어갔어요. 사자방 비리가 있는데 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가 있단 말이에요. 뭐 캐나다의 그 에너지 관련 회사를 1조 주고 사서 1억 원에 팔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 이명박 시절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을. 그러니까 수주해 왔겠지만 그 졸속과 굴욕이 버무려진 적자 계약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뭐 칭찬 들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꾸 뭐 요번 올해에도 2월만 빼고 계속 외국을 나갔다는데 뭐 하나 갖고 와야 되는데 한 번도 없으니까 어떻게든 가서 매달렸겠죠. 사실은 한국만한 나라가 없어요. 뭐 이런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는 것에 한국만한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말이죠. 그 계약 체결에 나설 수 있는데 분명히 졸속과 굴욕이 버무려졌을 것이다. 이명박처럼 말이죠. 이명박이 그 원전 아랍에미리트인가 원전 적자 계약을 하고 왔잖아요. 그 문재인이 그 계약을 한 걸 그 뭐 어떻게 취소할 수도 없고 뭐 애를 썼어요. 특사도 보내고 뭐 막 어떻게 저떻게 했는데 안 됐죠. 왜?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게다가 돈도 또 우리가 내는 거예요, 일단. 적자래도 걔네 돈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돈으로 거기에 차관을 제공을 하고 그 차관으로 원전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고요.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죠. 게다가 적자 계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에 가서 뭘 해갖고 왔다고 지금 자랑질을 하는데 관심들을 갖지 않죠. 지금 수십조를 해갖고 왔다는데 이제 윤석열이가 뭔 짓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R&D 예산 삭감했죠. 이 거의 미친 짓이에요. 그렇죠? 거의 미친 짓이에요. 지금 얼마나 다들 힘든데 우리나라 서울대 앞에 없죠? 연대 앞에 없어요? 고대 앞에 없습니다. 성황대 앞에 없고 포항공대 앞에 없어요. 그런데 상해대학교 앞에는 연구소 겸 벤처 하겠다고 하는 곳이 100개가 넘는답니다. 100개가. 없어지지만 또 생기고 없어지지만 또 생기고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학생들 그리고 졸업한 애들 걔네들이 정부의 지원을 엄청 받아서 뭔가 자꾸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잖아요. 지금 중국 경제 힘들다잖아요. 그렇죠? 중국 경제 힘들대요. 그래도 힘든 거예요. 물론 힘든 이유가 뭐 꼭 외부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중국 내부의 문제도 있지요. 그렇죠? 독재니까 아무래도 여러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 창조적인 생각들이 서로 의논하고 말이죠. 비판하고 한 가운데 뭐 한 안을 선택해서 사업을 벌여도 그것이 꼭 성공하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냥 대표자가 결정하고 시행해 버리죠. 여기에 그냥 아파트 때려줘. 그래서 때려진 아파트가 지으면서 뭐 다 입주자가 생기지 않아서 다 때려 부시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빈 상태로 있고 뭐 그런 거 있다죠, 지금 중국에. 근데 아무튼
R&D 예산 삭감 등 절대 필요한 예산을 마구 삭감해요. 이에 반해 외국 여행에 수백억을 탕진했죠. 그래서 추가 예산도 또 200 몇십억인가 마련을 해놨대요. 그리고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오늘 보니까 잼버리라는 것이 잼버리 대회가 한국에서 있었더라고요. 워낙 한국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뭐 아무튼 크게 뉴스에 안 실렸는데 잼버리 대회가 있었대요. 와, 전 세계에서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참석을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엉망진창이 됐죠. 근데 잼버리 대회가 야영을 하면서 뭔가 그 젊은 친구들에게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갖고요. 삶이 뭔지,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좀 고취시켜보고 말이죠. 또 지구촌 사회 일원으로 어떤 사명감 같은 것도 고취시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한류 스타를 동원한 콘서트로 이 잼버리를 마무리를 지려고 했었다는 거죠. 굉장히 웃기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중국처럼 독재를 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마무리 짓지 않았을 거예요. 뭐 한류 스타, 케이팝 스타를 동원한 콘서트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태원 참사 있었죠. 그리고 김주랭랑, 김행 뭐 이런 것처럼 인사 문제, 대법관 아니 그 대법원장 인사 뭐 하여튼 인사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나와버렸어요. 이런 거. 지금 용산 이거 지금도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맨날 도청당할 거예요. 도청당했죠? 그렇죠? 맨날 도청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왔는데 뭐 급주해서 막 가버렸으니까 지금도 이틀에 한 번꼴로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한답니다.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가 없어요. 그리고 국힘당이 멍청하고 한심하고 기회주의자들인 것이라서 그렇긴 한데 국힘당 당권을 개입을 했어요. 당권을 개입할 때 왜 당권을 개입당하냐 이 말이에요. 국힘당에서. 그러니까 전부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 가가지고 바이든 날리면 뭐 이런 그 사고도 치고 말이죠. 그리고 뭐 엊그저께 박정희 추모식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박정희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세계한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박정희가 살아생전 독재자 순위 9위였거든요. 전 세계 9위. 이거 우리나라가 한 게 아니죠. 타임스가 발표한 거죠. 독재자 순위 9위. 그런데 그 독재를 박정희가 뭐라 그랬어요? 한국적 민주주의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박정희의 뇌가 세척당한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적 민주주의란 말을 해요. 이런 걸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치에서 이런 거짓말하는 걸 정치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정치 사기꾼입니다. 근데 이런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 선동질하는 사람들, 근거 없이 주장하는 걸 선동이라고 하잖아요. 근거 없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라는 한국적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일 텐데 민주주의라는 근거가 없이 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했으니까 선동, 즉 근거 없이 주장한 거예요. 선동질한 거죠. 이 거짓말, 국민을 미혹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는 마귀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devil, 그렇죠.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박정희 시절 사실 더 큰 거짓말은 뭐냐 하면 경제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심지어 미국이 한국을 특정해서 그때는 가트 체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관세를 면제해 주거나 하는 특혜를 줬어요. 한국에. 특혜를 주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보다도 박정희 재임 시절에 못 살았다는 거죠. 당연히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북한을 제낀 건 박정희 죽기 2년 전 혹은 4년 전에 겨우 바꿨다는 거죠. 그것도 잘 몰라요. 왜? 북한은 정확하게 통계가 잡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못 살았다는 거죠.
저는 그 박정희 시대를 겪어봐서 알아요. 정말 먹을 거 많이 없었어요.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보다 못 살았어요. 필리핀만큼만 사는 게 꿈이었던 나라였다는 거죠. 박정희 시절에 대한민국은. 그랬죠. 그리고 이번에 박정희 추모식에 딸인 박근혜도 11년 만에 참석한 거라는데 윤석열이 거기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일을 벌였어요. 이런 수많은 일들, 이 수많은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을 보고 이 일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 일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천사까지라도 우리가 판단하는데 세상 일을 너희가 판단 못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면서.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 것이 될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 것이 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건 옳다고 그른 건 그르다라는 일을 계속해야 되죠. 그렇죠? 이것이 묻고 푸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역사를 읽어나가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 제가 쭉 나열한 이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율법의 완성이 뭐죠? 사랑이죠. 지금 2년 논쟁이라든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통한 가족 특혜 뭐 이런 거, 중동의 세 강국 이란, 이라크, 사우디 중에서 이란은 적이라고 말하고 온 거라든가 뭐 등등 보면 여기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태원 참사, 인사 문제, 그 청와대 졸속 이전, 뭐 국힘당 당권 개입, 바이든이라고 말한 걸 날리면이라고 했다라고 하거나 뭐 이런 거 등등, 여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냄새라도 조금이라도 나는 게 있더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일들이에요. 다 잘못된 일들. 이렇게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이전에는 독재자로 이명박이 있었고 박근혜가 있었죠. 이들 모두 감옥에 갔어요. 모두 감옥에 갔습니다. 그렇죠? 이명박은 헌법에 분명히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박탈했죠. 즉 헌법을 파기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시위를 막았어요. 밤에 해도 안 되고 둘 이상 모여도 안 되고, 그래서 1인 시위만 허락하고 그것도 대낮에만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권력을 사유해서 사자방 비리를 저질러는 거예요. 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 여기에 그 수십조가 탕진됐죠. 4대강에만 해도 그냥 직접 예산도 23조가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 공사라든가 그 밖에 여기저기 끌어당긴 것만 해도 최소 30조가 날라갔다고 하잖아요. 자원외교에서 빵꾸 났죠. 방산비리 엄청 저질렀죠. 빵꾸 해가지고 수십조가 날라갔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리고 원전 공사 같은 경우도 자기에게 겨우 50만 불 50만 불 그 뒷돈을 받으려고 그 적자로 계약을 하고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서 업적을 세워서 세일즈 외교의 달인이지, 나는 기업인 출신이거든, 이걸 자랑질하려고 했는데 만만한가요? 원전 수출이 우리나라가 만만한가요? 만만하지 않지요. 선진 기술 있는 나라가 많잖아요, 원전은.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다른 인프라 구축은 한국이 가격 대비 기술이 세계 최고니까 한국이 그냥 고개를 뻣뻣이 들고 계약 현장에 나서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래도 되지만 이 원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자 계약을 하고 나서 자랑질하는 거죠. 근데 적자 계약을 돈 안 줘도 좋은데 50만 불까지 주겠다고 하니까 50만 불 뒷돈 받아갖고 온 거예요. 리베이트. 그렇죠?
이랬단 말이에요. 박근혜는 국민연금을 이재용 주가 조작을 도우는데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재용을 부자로 만들어줬죠. 주식 부자로. 그렇지 않으면 경영권이 안 넘어갈 테니까 정상적으로 그 이건희의 재산을 넘겨주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그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세금은 반드시 포탈해야 그게 정상이다. 세금은 안 내는 거지. 세금을 고지고대로 다 내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재용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금 절대로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세금 절대로 속이면 안 돼요. 로마서 13장 국세와 공세를 내라. 세금은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최순실이 뭐 연설문 써주고 등등 뭐 국정농단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그 이재용 주가 조작을 도우는데 국민연금을 사용하여 삼성의 경영자가 이재용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때 뇌물수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감옥 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독재자들의 정치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이 독재자들의 정치 메커니즘. 뭐냐 하면요. 물론 이전에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 종북 프레임이에요. 종북 프레임. 이 종북 프레임인데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미국 메인주 아주 작은 도시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총기 난사가 또 있었어요. 발생했어요. 막 쏴 제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총기 규제를 하자고 전국에서 시위가 계속 벌어지거든요. 벌어졌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달라스에서 했을 때. 총기 규제를 하자고 전국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그런 말이 계속 있는데 또 하지 않아요. 미국 정부와 의회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돈 때문이에요. 미국은 정치자금법, 정치 후원을 받는 것이 합법이에요. 정치인들이 후원을 받습니다. 그런 걸 불법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근데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자기들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합법으로. 그래서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총기 회사한테 어마무시한 그 정치 자금을 후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눈도 하나 끔찍하지 않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권력자들은 종북 프레임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그래도 써먹어요. 왜냐하면 효과가 만점이에요. 종북 프레임은 효과가 아주 만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범도 장군을 지금 왜 끌어들일까요? 끌어들여서 종북딱지를 붙이는 거거든요. 제가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심지어 미국 땅에서 동포들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동포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명박 시절에 우리 동포들도 나름 뭐 좀 하자. 옛날에 뭐 독립운동도 동포들이 미주 동포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 독립자금도 독립운동 자금도 미국에서 동포들이 심지어 하와이 사탕 수수 농장에 거의 노예처럼 일을 하면서도 모아서 보냈는데 이승만이 다 빼돌렸죠. 아무튼 동포들이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일을 하자. 그래서 모여서 뭐 여러 일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유력 인사를 데려다가 초청 강연회 같은 것도 하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표창원이를 데려온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반대를 했지만 다수가 또 원하니까 그냥 뭐 그래서 제가 사는 달라스에서도 표창원 모시고 제가 주도를 해서 강연회를 했어요. 전국 순회하는데 달라스 지역은 제가 맡은 거죠. 달라스 지역위원회 제가 위원장이었어요. 위원도 별로 없는데 위원도 없죠. 위원도 없는데 위원장이 된 거예요. 이런 거죠. 뭐 정당의 그 지역
위원장 이런 거 달라스 지역 위원장 뭐 이래가지고 달라스에서 벌이는 일들, 그 일은 제가 주축이 돼서 하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달라스를 거쳐서 또 동부로 갈 텐데, 뉴욕에서 우리 작은자 교회랑 비슷하게 작은자 공동체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김모 목사님이 심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진보 계열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활동가의 삶을 지금까지 계속 살고 계신데, 김정일이 죽었을 때 김정일 추모를 했어요, 이분이. 김정일 그 유엔 그 건물 앞인가 어딘가 아무튼 뭐 조그맣게 말을 해놓고 원하는 사람들 추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본인 이제 그걸 했다는 거죠. 저는 안 할 텐데 아무튼 이분은 했어요. 저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분이 한 것을 누가 막으려고 하면 저는 본래 볼테르처럼 그 막는 사람하고 싸울 거라는 거죠. 저는 그분의 김정일 추모를 반대해요. 찬성하지 않지만 누군가 그 사람의 사상의 자유를 막으려고 하면 그 막으려고 하는 사람과 저는 싸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는 바람에 표창원이 그분이 뉴욕에 계신데 뉴욕에서는 이제 그분이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축이 돼서 그 강연회를 할 건데 그분을 빼라는 거예요. 표창원이 여기서 달라스에서. 옆에서 제가 전화를 들었거든요.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는 게 종북 프레임이라는 거죠. 걸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벌벌 떨어요. 이 종북 프레임은 매우 강력합니다. 매우 강력해요. 여러분, 국회의원 한 명도 의정기관이잖아요. 근데 정당 하나를 아예 해산시켜 버렸어요. 통진당. 반국가 활동을 했다고 뒤집어 씌웠어요. 등산 가서 단합대에 연 거예요. 총을 가졌어요? 뭐를 가졌어요? 등산 가서 단합대에 한 건데 그게 반국가 국가 전복을 꾀한 반국가 활동이라고 해서 박근혜가 해산시켜 버렸어요. 정당을. 그런데 민주당도 쩔쩔매고요. 그래서 통진당 해산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정의당에도 민주당에도 꽤 있었다는 거죠. 이만큼 종북 프레임은 매우 강력합니다. 근데 이 종북 프레임은 깨야 돼요. 왜냐하면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 프레임이 종북 프레임인데 그 안에 자기들이 임의로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종북이 되는 거예요. 종북 딱지를 이마에 꽉 찍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주홍글씨 A자를 이마에 찍히는 것처럼. 그렇죠. 666을 이마에나 손등에 박히는 것처럼 그 종북 딱지를 이마에 화인으로 딱 박게 되는 거예요. 안 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북 프레임을 깨야 돼요. 첫 번째는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상의 자유를. 아니, 세상에 이런 말을 해요. 친일보다 북한이 더 싫다는 거죠. 친일보다 종북이 더 싫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이념이 도대체 뭔지,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념이 중요하다, 민생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종북 프레임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해요. 김일성 만세 해도 돼요.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김일성 만세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가 김수영 시인에 의해서 1961년도에 발표가 됐어요. 제가 1961년생입니다. 만으로 62년 전에 시에서도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김수영 시인이 시를 썼어요. 그 시가 지금도 내려오잖아요. 근데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는 거죠. 김일성을 이런 거랑 똑같아요.
박정희 추모회가 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박정희 추모회가 열리는 건 박정희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예요. 그 사람들은 그건 자유예요. 정치적 자유고 사상의 자유예요. 그걸 누가 뭐라 할 수 없다는 거죠. 똑같아요. 김일성 만세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언론에서도 못하게 한다. 뭐 정지용이라는 시인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뭐 잠이나 잘 수밖에 이러시잖아요. 김수영 시인께서. 잠이나 잘 수밖에. 할 일 없다는 거죠. 사상의 자유가 억압당하는데 누가 억압하냐? 언론에서 억압하고 식자층에서 억압을 하더라. 배울 만큼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내 입이 되겠다고 하는 자들이 막아버리더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북 프레임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을 주적으로 삼게 하잖아요. 북한을 주적으로 삼게 해요. 그래서 북한을 향해서 미움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만들죠.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얼마나 군사력이 더 강력한데 강한데 왜 자꾸 그 북핵 그러면서 금세 북한이 쳐들어오면 큰일 날 것처럼 말을 해요. 아니 사람이 어느 정도지. 여러분보다 강해 보이는 상대하고 여러분들 가서 싸움 막 일부러 붙이실 수 있으세요? 못 붙여요. 우리가 더 강해요. 북한보다 군사력이 훨씬 강해요, 우리가. 게다가 현찰이 많아서 무기 조달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북한은 중국이나 그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으면 무기 조달이 자체적으로 전쟁 벌어졌을 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의 힘을 입어서 남한을 침략할 것이냐? 여기는 미국이 없나요? 미국은 쉽게 내 땅이라고 여기는 남한을 내어줄까요?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북핵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건 미국에 관한 문제죠. 남한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뭐 수천 킬로 날아가는 미사일 개발 그것도 우리나라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도 미국이 북한을 못 살게 굴고 맨날 위협 가하고 북침 전쟁 훈련을 맨날 하니까 우리도 핵을 개발할 거야. 이게 그 외교의 가장 중요시 하는 거죠. 이게 군사 문제가 아니에요. 외교에 관한 어떤 전략이지. 이 핵은 북한의 핵은 외교 전략이에요. 국방 전략이 아니라. 그리고 SLBM 같은 거 장거리 미사일 날리겠다. 이것도 그래요. 장거리 미사일 개발해서 거기에 핵 탑재해서 니들 쳐들어오면 로스앤젤레스하고 뭐 뉴욕 우리도 날릴 거야 미사일 이거죠. 날릴 거야 미사일.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한쪽에서 말하는 게 평화협정 체결하자. 평화협정 체결하자.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북한이. 근데 미국이 못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한 사람은 이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 대남 전략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래줬으면 좋겠다 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죠? 북한을 주적으로 삼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의 증오심이 있게 하는 거죠. 게다가 두려움에 떨게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북핵 이러는 거죠. 북핵. 말이 고상해서 중도 보수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지난번도 그랬지만 그 대선 때 후보 토론회 때 나오는 거 보세요. 윤석열 저리 가랍니다. 이 사람이요 극우예요. 극우. 지금보다 대북의 대북 국방 전략을 2배로 늘려야 한다는 거야. 2배. 그러니까 무기도 2배로 늘려야 되고 대북 전략도 2배로 확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도 훨씬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 2배. 이게 유승민의 생각이에요. 극우입니다. 극우. 경제 얘기를 자기가 경제통이라고 말하면서 경제 박사라면서 경제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말하니까
지독한 독재에 뭐 반대하고 뭐 이런 거 말을 하고 그러니까 중도 보수로 보이지만 그 사람은 극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종북 프레임을 깨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북한을 주적으로 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향해서 미움을 갖게 만들고 두려움을 갖게 하죠.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시절에도 벌어진 거 아시죠? 예술인과 예술인 단체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종북 딱지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도한 국방비로 국가 예산이 줄줄 새죠.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 국방비는 GDP 대비 일본의 거의 3배가 돼요. 1인당 국방비로 내는 세금이 일본 국민에 비해 거의 3배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많이 계산됐지만 이전에는요, 우리나라가 그 미국의 무기를 살 때 국제가보다 2배를 더 주고 샀어요. 왜? 뚱별들이 리베이트를 받으려고. 국제가보다 2배를 더 주고 샀다는 거죠. 심각하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공무원인 그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유모 씨 간첩으로 몰아버렸죠. 언제든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국힘당 출신 독재자들이 언제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 종북 프레임은요, 맞서 싸워야 돼요. 깨트리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김일성 만세하기 싫어요. 근데 김일성 만세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종북 프레임을 깰 수 있어요. 저는 김정일 추모를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김정일 추모를 박정희 추모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야 해요. 어디에서? 남한에서도. 그래야 종북 프레임을 깰 수 있어요. 남한의 모든 시민이 북한을 정부의 허락이 아니라 정부의 신고만 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공산국가인 베트남에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고 싶으면 오늘 비행기표 끊어서 갈 수 있잖아요. 정부에 신고도 안 해도 되잖아요. 비행기표만 끊으면 물론 출입국 관리소에서 알게 되겠지만 굳이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중국 갈 수 있잖아요. 쿠바 갈 수 있잖아요. 쿠바. 그렇죠? 근데 북한 왜 못 가냐는 거죠. 우리 동족인데.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그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를 바라는 바울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혈족, 내 동족, 내 형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왜 내 형제, 내 동족, 내 혈족을 이렇게 미워하냔 말이에요. 우리도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비행기표 고려항공사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올 수 있어야 되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갈 수 있어야 되죠. 그 밖에 군소 항공사 비행기가 뭐 갈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종북 프레임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 주민의 북한 입국을 북한에서 허락을 한다면 남한에서는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도를. 우리는 허락을 듣게 해야 되는데 허락을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죠. 정치인들 아주 극소수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관광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옛날에 금강산 관광했듯이 뭐가 또 있도록 계속 애를 써야 하는데 남북 왕래 계속 있어야 하는데 그랬을 때 북한에 그 입국을 할 때 남한의 허락을 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뭐 출입국 관리소에서 자동적으로 되게 특별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하는 거죠. 비행기로 가든 육로로 가든
미국에서 멕시코 들어갈 때, 멕시코에서 미국 들어올 때, 미국에서 캐나다 들어갈 때, 캐나다에서 미국 올 때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철도를 연결해서 뭔가 일본하고 다른 앞으로 향후 한국의 미래 경제에 오히려 파란불을 켜게 하는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당장 통일은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낮은 단계의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해서 말이죠. 일단 교류가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왕성하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종북 프레임을 깨야 된다는 거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요. 혈족인 북한을 주적으로 삼게 하고 미움과 두려움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심지어 한 개인도 간첩으로 몰아버리고요. 예술인과 예술인 단체에 대해서 또 가차없이 종북딱지를 붙이고 심지어 연예인에게도 종북딱지를 붙여서 방송도 못 나오게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폭력이거든요. 이 종북 프레임, 이 종북딱지를 붙이는 건. 그래서 종북 프레임을 깨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 있잖아요. 율법을 전면적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이 종북 프레임을 만들고 씌우는 것은. 하나님과 한판 맞서보겠다고 하는 사탄의 괴계란 말이죠. 그 사탄이 미혹을 했는데 개신교라는 종교인들이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온 것처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북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어요. 시대의 표적 읽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안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